생애에 대한 학문의 진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까 앞에는 내가 학문을 이렇게 했다 하니까 뭐 단꺼번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 뭐 처음부터 그냥 날고 뛰어서 된 것 같다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필요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애는 단계가 있고 생애 단계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지기 마련이며 학문도 이런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장차 어떻게 학문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석사까지 할 때 내 일생의 연구 계획을 세운다고 노트에다 했는데 잘 세우기 어려웠어요. 미래를 예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건 한 단계씩 가봐야 그 다음 걸 아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에 그래서 내가 미리 다 한 게 아니라 가다가 보게 됐고 반은 내 노력이고 반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가 내가 판단을 잘했던가 하는 문제는 항상 그래요. 판단을 잘해야 운이 좋아요. 판단을 잘못하면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운이 좋다는 건 뭐냐? 몇 개의 가능성 중에 요거다 하고 선택할 때는 판단을 잘한 거죠. 판단을 잘하니까 운이 좋아진 거예요. 학문에 종사한 지 50년이 넘어서 50년이라는 걸 교수로서 강단에 선 거에 50년이 넘었고 그 전까지 하면 하여튼 오래 했어요. 그동안의 경과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단계의 작업을 했어요. 누구나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각 단계의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작업을 한 연령에 따른 학업을 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최한기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젊어서의 학문과 중년의 학문과 노년의 학문이 어떻게 다르냐. 최한기도 굉장히 중요시해보고 그건 학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고 학문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계를 모르면 우선 일반적으로 말하면 학위 논문과 주문 생산과 개혁 생산이 있습니다. 학위 논문을 써서 학자로 나서 교수되면 그 다음에 주문 생산을 하게 되고 계획 생산은 들어갑니다. 학위 논문을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학위 논문을 잘 쓴다는 것은 학위 논문을 쓸 때 자기 필요한 기초적인 훈련을 충분히 해야 되고 학계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업적을 내야 되고 또 앞으로 두고 발전시킬 말 수 있는 단서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문 생산의 기간을 되도록 줄이고 계획 생산으로 가야 되는데 주문 생산을 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주문 생산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학문을 망칩니다. 계획 생산이 본료입니다. 자, 내가 학위 논문 쓴 이야기, 주문 생산한 이야기, 계획 생산 이야기를 하나씩 합니다. 거기에 연대 계산이 틀렸어요. 학위를 받은 애가 36세인 것 같습니다. 31세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 이수가 필요한 구제학위라는 게 있었어요. 논문 내서 박사하는 거. 구제학위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그 다음 해 원문을 냈어요. 서울대학교 인문사회 분야의 신재학위 제1호입니다. 신재란 말을 지금 모르죠. 신재학위 제1호입니다. 그리고 신재학위를 논문에 제1호일 뿐 아니라 학위 논문은 이렇게 쓴다고 하는 한 본보기를 놓인 논문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영소설 작품 구조의 시대적 성격이라는 논문인데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도 됩니다. 소위 다면적 접근을 한 본보기입니다. 다면적 접근. 즉 서지적인 검토, 철학과의 관련, 사회사적 이해, 서지적 검토, 작품 분석, 철학과의 관련, 사회사적 이해는 문학 연구에서 항상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서지적 검토를 1층집으로 하고, 작품 구조를 2층집으로 하고, 철학과의 관련을 3층집으로 하고, 사회사적 이해를 4층집으로 했어요. 이렇게 다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그러한 연구 방법이나 이론 중에 어떤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러한 연구 방법에 다 수련을 스스로 하는 거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이 의견이 매우 갈라져 있을 때, 이거 좋아하는 사람 저거 해서 극대로 갈라질 때 그걸 다 보여주는 거죠. 예, 이게 학위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이 아주 많습니다. 다면적 접근. 그때는 4차례 심사를 막 한 번 모이면 한 30시간씩 4주 동안 계속했어요. 독하게 심사했어요. 독하게 심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은 거의 없었어요. 예, 논문을 잘 썼다고 생각해요. 심사위원들이 서로 다른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편향성이 없어요. 다면적인 작업을 다 했어요. 그 중에서 다음에 내가 또 무엇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문 생산은 뭐 마지못해 한 소소한 주문 생산은 많았는데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에서 한국 사상서 대계 제1권 한국문학편을 낼 때 미적 범주라는 글을 쓰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책에 다른 거는 문학 갈래별로 개설서를 쓰는 건데 우리 선생들이 다 맞고, 미적 범주라는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들 급에서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소년병에 넣어 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나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마감 기일을 어길 게 없어서 내가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자, 미적 범주를 쓰기 위해서 미적 범주에 대한 기존의 서양 이론을 가져오면은 그거 정리하고 하는데 혼란에 빠져서 뭐 일이 안 돼요. 그냥 날이 새도 아무 진전이 없어요. 다 밀어놓고 내가 내 이론을 만들었고, 이래서 한국문학의 미적 범위를 했습니다.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론을 만들었어요. 주문 생산은 매우 성가신 일이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했을 때는 상당히 성과가 있어요. 그러나 주문 생산은 되도록 줄이고 계획 생산을 또 일관해야 합니다. 주문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가련한 일입니다. 주문 생산은 흔히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죠. 용역. 누가 뭐 지도교수에게 용역을 줬다고 뭐 뉴스에 나오는데, 용역은 하기 싫은 일인데도 하는 사람은 돈이 생기니 하고 시키는 사람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빼내려고 시키는 겁니다. 평생 용역을 하다는 사람 망칩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용역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연구란 건 되게 자기가 주제를 선택해서 연구비를 받으니 괜찮은데 용역은 하라는 게 용역입니다. 이 미적 범주가 또 용역이 일종이에요. 용역을 되도록 피하고 계획 생산으로 가야 됩니다. 계획 생산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계획 생산을 해서 이룬 업적이, 계획 생산을 해서 논문을 한 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연구의 단위가 저서 단위로 되는 게 바람직해요. 그 저서의 일부를 미리 논문으로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저서 단위가 돼야 돼요. 저서 단위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학문은 논문 한 편의 길이가 저서 분량으로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세히 얘기하려면.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논문이 연구라고 생각해서 지금 논문을 쓰는 걸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저서는 그따위 거는 업적이 아니다. 자연과학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인문학에서는 또는 사회과학의 상당 부분까지는 저서를 쓰는 게 업적입니다. 논문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요. 자, 2개 계획해서 쓴 저서, 전작 저서입니다. 내 책에도 논문을 써서 모은 책도 있고 저서도 있고 전작 저서가
진짜 계획 생산물입니다. 전작조서. 하나는 공동문화문학과 민족어문학이라는 겁니다. 공동문화문학, 한문, 산스크리트, 아랍어, 라틴어 등의 큰 것, 팔리어, 그리스어 같은 작은 것, 이러한 공동문화문학과 그 공동문화 문명권의 민족어문학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차례대로 그 차례에서 공동문화가 민족의 문학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공동문화와 민족의 문학을 함께하는 중세 문학은 세계적인 동질성이 있다는 걸 입증한 저서입니다. 기본 구상은 좋으나 그 세부를 이들 문명권 전체 공동문화문학과 민족의 문학을 고찰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 엄청나게 많은 책을 검토했습니다. 그래도 미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공동문화과 민족의 문학을 세계 지도를 그린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문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우리가 한문을 받아들여서 한문학을 한 것이 저주였던가 축복이었던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민족 정신이 망하고 민족 문학이 망해서 이건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축복이다. 세계 모든 곳에서 공동문화문학을 받아들여서 하면서 민족의 문학을 발전시켰지, 공동문화문학을 이룩하지 않고 민족의 문학을 발전시킨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근데 우리는 공동문학을 발전시키지 않고 당군시대 이래 민족문학을 발전시켰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망상이다. 공동문화문학을 폄하하고 그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근대인 편견이다. 근대인이 중세문학을 오해한 것을 바로잡았어. 이제 근대가 다음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세문학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보편주의 시대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까지 해서 이 책을 씀으로 해서 세계문학사 이해의 맨 근간을 마련했어요. 세계문학이라는 이야기할 때 제일 뼈대가 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공동문화문학을 권역에 들어가지 않은 내륙 아프리카든가 오세아니아라든가 에스키모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것까지는 다룰 수 없어요. 적어도 동쪽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서쪽으로는 모로코까지, 북쪽으로서는 아이슬란드부터 남쪽으로는 마다가스카르 이렇게까지 세계 거의 전역의 문학사를 공동문화문학과 민족의 문학의 관계사로 이해하는 작업을 했어요. 대단히 큰 점을 지었어요. 이걸 책을 한 권을 썼기 때문에 매우 엉성해요. 더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뭐 몇십 권의 책을 써도 모자라죠. 그러나 이것만 몇십 권의 책을 쓰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또 몇십 권의 책을 쓰는 동안에 불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너무 많이 열거해서 전체 줄거리가 행방불명이 될 수가 있어요. 미흡한 대로 한 권을 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마땅하다 해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이건 매우 소중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내 책 뭘 하나 번역하고 싶다 했을 때 뭐를 추천하겠냐 해서 이걸 추천했는데 그쪽 사람들이 정말 가치를 인정하고 번역할 것인지, 누구나 이걸 읽어보면 눈이 번쩍 뜨일 건데 아직 외국에는 알려지지 않고 일본에서도 번역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동아시아 문학을 이야기할 때 일본 문학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런 책만 몇 권 번역했는데, 여기도 물론 일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세계 전역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들이 세계 전체를 이렇게 보려 하는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또 중국 사람이 읽어보면 세계는 중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망성이라는 걸 알 건데 그런 망상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또 유럽 사람들은 유럽이 세계 중심이라는 것도 여기서 잘못된 걸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이게 62세 때 썼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업적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일 큰 걸 이뤘다고 한 개를 든다면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대목에 더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소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문학사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또 문학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철학은 무엇인가 하는 오랜 탐구가 소설이라고 하는 문제의 관리를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62세
예, 가장 추수하기 좋을 때입니다. 대개 55세를 경계로 해서 55세 이전에는 논문을 쓰고 55세부터는 책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55세부터는 더 큰 단위의 연구를 해야 된다 했고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 동안에 자기 학문을 추수하는 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딱 중간에 62세 무렵에 소설의 사회사회 비교를 이렇게 했어요. 예, 모든 것은 적기가 있습니다. 적당할 때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너무 일찍에 하면은 속단하기 쉽고 너무 뒤에 하면은 힘이 붙여서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자꾸 읽어보면은 예, 공동문화가 민족은 60대 썼고 이건 62세 썼고 그냥 보면 사람들이 뭘 놀랐냐 거기에 취급되어 있는 사안과 거론된 책과 이게 막 너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예, 그걸 하려면 힘이 좋아야 돼. 힘이. 예, 지금은 그렇게는 못해요. 또 눈이 좋아야 돼. 눈이 좋아가지고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요즘은 눈이 좋아서 그렇게 읽지를 못해요. 힘 좋고 눈 좋을 때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힘이 적어도 되고 눈이 나빠도 되는 일을 요즘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그런 거기에 비하면 뭐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대강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지금 80대 하기에 적당해요.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학위 논문 주문 생산, 계획 생산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내 학문이 단계적으로 전개되어 왔나. 학위 논문에서 준비를 하고 주문 생산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요. 계획 생산에 들어가서 큰 점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학문을 다 했느냐? 아니요. 다음에 이론 창조와 학문 창조, 문명 전환을 하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있어서 그거는 다음 순서에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60대까지 이거 해놓고 70 넘어서는 다시 4, 5, 6까지 가서 지금 80이 돼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60대까지는 이 정도 작업을 한다. 이 정도 작업을 해도 훌륭해요. 이거 해놓고 더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누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나 70대 이후에는 정년 퇴임 이후에는 더 여유를 가지고 또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넘어갑시다. 그야말로 경이로운 학문이시죠. 전제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좁다를 불긋이다 발을 벗고 쫓아가도 못 가는데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런 작업을 해 나갈 때 현실적인 여건이 계셨지 않습니까? 가령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셔야 되고 또 선생님 이런 쭉 쫓아가다 보면 그 관심이라든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량 이런 것들이 도저히 눈에 안 맞춰지니까 스스로 다 버려버리거든요. 눈을 안 맞추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 어떻게 학문을 가장 최상의 여건은 브란즈 꼴레드 프랑스라는 제도입니다. 거기 교수들은 학생도 입학도 졸업도 없어요. 그냥 공개 강의만 해요. 와 듣는 사람은 대부분 교수들 들어요. 꼴레드 프랑스 사람들은 미완성인 주제에 대해서만 강의하게 돼 있어요. 완성된 건 강의할 수 없어요. 출판된 건 강의할 수 없어요. 미완성의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같이 토론하는 것이 최상의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편법을 만들었어요. 서울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처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는 박사과정에서 강의해요. 나도 발표하고 학생들을 발표하고 아주 형체가 없는 걸 발표를 해요. 상당히 형체가 있으면 같은 걸 석사과정에서 또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루어지면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교양 과목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박사하고 석사하고 교양 과목 3번씩 해서 이것도 다 그렇게 3번씩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박사과정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신작만 가능해요. 정말로 미지의 세계를 답사하는 건 박사과정 강의지 있는 이야기 또 하는 건 박사과정 강의 아닙니다. 석사과정과는 너무 신작일 때는 곤란해요. 형체가 있을 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으면 교양 과목에서 강의할 수 있어요. 교양 과목에 한국문학과 사상,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이렇게 엉성하게 붙여놓고 이걸 했어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여러 과 학생들이 와서 듣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생들은 전공은 거기에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양 과목에 하면 열심히 와서 이거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학생들은 너무 착실하기만 해서, 착실한 공부는 잘하는데 확정적인 생각을 못하는 걸 거듭 확인했어요. 전공 거리가 상당히 먼 분야 학생들이 보고 너무 경이로워서 파격적인 개입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식이 유시란 걸 경험했어요. 박사과정 학생들보다 내 글을 한 번도 한자도 안 읽어본 다른 전공 학생들이 교양 과목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자, 환경이 불리하면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 서울대학 자연과학대학 젊은 교수들이 날 불러서 학문을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고 끝으로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학교가 집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관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누구 깜짝 놀랐어. 그런 질문도 하느냐? 나는 단연코 여관이라고 생각했다. 집이라고 생각하자. 집이라고 생각하면 집을 다 꽂혀놓고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년까지 해도 집 못 꽂힌다. 그냥 비바람 피하고 잠잘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뭐 학교가 이러고 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 전혀 개의하지 않고 그냥 나는 여관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그랬더니 자연과학 교수들이 참 감탄하면서 선생님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여관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걸 집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 집 꽂히는 거하고 학문하는 거하고 두 가지 헷갈려서 일을 못 합니다. 참 불운한 사람들이요. 자기 학문은 버려놓고 집 꽂히는데 모든 정력을 바친 사람 많아요. 집이 꽂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집 꽂힌다고 설치는 동안에 자기 학문 할 수 있는 문제의식 다 잃어버려요. 아까 운이 좋았다는 거하고 선택을 잘했다. 예. 선택을 잘하면 운이 좋아져요. 있는 것 중에 내가 골라서 그렇게 하면 돼요. 강의 제목을 아주 크게 잡아야 돼. 아주 크게 잡아놓으면 교양 선택 과목에 크게 잡아놓으면 뭘 해도 괜찮아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자초지종할 수 없잖아요. 한국문학과 사상 아무거나 해도 돼. 크게 잡아놓으면 이번에 이거 하고 다음에 이거 하고 좀 적어도 돼. 그걸 협소하게 잡아놓고 일정한 진도를 나가야 된다 생각하면 자승자건. 전공 과목은 한국 고전문학사 하나밖에 안 하고 그건 문학 동사 가지고 하니까 뭐 눈 감고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더 준비할 거 없고 그래서 강의와 연구를 상당히 근접시켰어요. 강의와 연구를 근접시켜야 연구가 되고 강의도 수준이 높아져요. 박사과정 여러 학기 내한테 몇 번 강의 들어요. 똑같은 거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음에 또 딴 거 하고 있거든. 석사까지 하면 몇 번 듣는데 할 때마다 전혀 딴 거 하니까 신선하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책을 섭렵을 하시는데 젊을 때 책 읽기하고 좀 연세 드시면서 책 읽는 게 좀 이렇게 다른가요? 아니면 책 읽기의 방법은 좀? 예, 책 읽기의 방법이 이제 오래 읽으면 사람이 좀 독서 방법이 는달까, 사람이 좀 얌체가 된달까. 대강 봐도 알아요. 이렇게 웬만한 책은 30분이면 읽고 또 대각선으로 봐도 이게 뭔 소린가, 쓸소리가 있고 없는가 알아요. 많이 읽으면 읽는 방법이 요령이 생겨요. 처음에는 막막해서 그냥 다 읽어나가려고 그러고 다 읽어나가면 몇 권 못 읽어요. 이 지금 공동문화, 민족문학이나 소수사회에서 비교를 해. 그 인용된 책이 엄청나 있죠. 그거 말이지 미련하게 처음부터까지, 첫 장부터까지 다 읽으려면 열평생이 있어도 안 돼요. 예. 탁 보면 여기서는 뭐를 받아들일까?
책장만 제껴도 알아요. 그것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안목이 느는 거예요. 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책이나 외국 책이 똑같아요. 읽기 방법도 한국 책이나 외국 책은 같고, 글쓰기 방법도 한국어로 쓰는 거나 외국어로 쓰는 거 똑같아요. 한국어는 글을 잘 못 쓰고 외국어를 잘 쓴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한국 책은 잘 읽고 외국 책은 못 읽다? 그것도 있을 수 없어요. 예, 읽기 방법이나 쓰기 같아요. 외국 책을 봐도, 그러니까 미국인 제자가 있어요. 미국인 제자하고 내가 있는데, 전체 대의 파악하고 문제점 파악하는 건 미국인 제자보다 내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 예, 그것이 안목인데, 안목은 차츰차츰 늘어요. 또, 저절로 느는 게 아니라, 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가미돼야 돼. 그래서 30분 만에, 뭐 어떤 거 10분 만에 읽어도, 아, 이 책에서 쓸 말은 이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읽으실 때 이렇게 책을 볼 때 그 책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보시는 대개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토론의 상대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했나? 대개는 너 참 노력을 많이 해서 말 안 되는 소리 한다. 네 이야기 틀렸고 내 이야기도 하려고 검증하려고 책을 쓰고 또는 어떤 사실을 보충하려고. 내가 여기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 책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사실을 보충하거나 토론의 상대를 삼을 때 책 한 권에서 써먹을 때가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 제는데 이제 난 실제로 봤는데 무슨 저 한국 통사 쓸 때인가 그때 무슨 제가 가지고 있는 소설본 뭐 이경이하고 몇 권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걸 빌려드니까 일주일 만인가 뭐 금방 돌아왔어요. 작품도 그래요. 지금 말은 문학사 5권 쓸 때 그 장편 소설 많이 취급하잖아요. 내한테 책이 없어요. 오 선생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빌려다 읽거든. 빌려다 읽는데 그냥 속독하고 주고 그냥 쓰랬어. 그래서 장편 소설 한 권 써가지고 문학통사 기껏 한 달락 써요. 그렇잖아요. 한 달락 쓰지. 핵심을 파악해서 한 달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얌체 같다 그런 얘기를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 지금도 핵심만 이렇게 보고 책을 이렇게 그냥 날려. 바람이 날려듯이. 아니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처음부터까지 통독하고 문학사를 쓴다면 몇 평생을 써도 못 써요. 특히 현대 그 5권에 쓴 현대 소설 중에 내가 평생 안 읽은 게 많아요. 다 눈을 거쳤죠. 그리고 나머지 논문도 그래요. 논문들을 다 눈을 거쳤죠. 눈을 거쳐서 이 논문은 내가 본문을 고치는데 써먹어야 된다. 이 논문은 참고문헌을 대줘야 된다. 이 논문은 필요 없다. 순간 판단해요. 그림 보는 것처럼. 네, 그림 보는 것처럼. 그 노력이 없으면, 그 능력이 없으면 점수가 그건 번호가 아니에요. 점수 영역이요. 점수가 진전이 없어요. 그 능력은 하면 늘어요. 외국 책도 그러니까 수백 권을 읽고 나면 그렇게 돼요. 그거 안 거치고는 될 수 없어. 생애지전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책 읽는 거나 외국 책 읽는 거나 똑같아요. 다만 외국 소설은 좀 힘들어요. 학술에서는 되는데 소설은 그래도 가능해요. 내가 다음부터 할 세계문학 뒤집어 보자. 거기 외국 소설 많이 나와요. 외국 소설 많이 나오는데 가령 거기에 보면 소설의 어떤 작품을 두 개 딱 비교해요. 예를 들어서 적과 흑하고 마담 보바리. 적과 흑이라는 소설과 마담 보바리라는 소설이 굉장히 대조적인데 적과 흑과 마담 보바리가 어떻게 다르냐? 서두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전체가 어떻게 다른가 말해요. 예, 서두를 내가 정밀하게 분석했다는 걸 증거해서 다 원문을 깔아놓고 했는데 거기서 일목요연하게 두 작품의 다른 점을 말할 수 있어요. 또는 리오왕, 킹 리오하고 고려 영감, 베르 고려 둘 다 딸에게 뭐 많이 줬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오왕이 죽을 때하고 고려 영감이 죽을 때 어떻게 다르냐? 둘을 딱 비교해서 전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 작품도 그 많은 작품 중에 아, 요게 핵심이라는 걸 딱 집어낼 수 있어요. 학과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경험한 건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주어지면 네. 진짜 안 풀리거든요. 가령 네. 노자 일장 이렇게 푸는데 안 풀립니다. 안 풀리면 덮어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런 경험이 계신지. 예. 그런데 이래요. 안 풀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덮어놓고 산책해요. 한 3, 40분 산책하면 풀려요. 그래도 안 풀릴 때는 며칠 동안 묵혀버려. 그래도 안 풀리고 그러면 그거 다루지 마라. 다 다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글을 쓰시게 되지 않습니까? 네. 뭐가 이제 실마리가 잡히셔서 그럼 점점점 진절이 예. 확실히 조금 쓰다가 만 글이 수두룩하게 많지. 조금 쓰다가 만 글이. 미완 성분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아 그거 어디 있더라 해서 또 이어져요. 그래서 안 풀리는 놈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일단 떠나야 돼요. 그래 내가 논문 지도할 때 할 때 내 방에 있는 제 논문 가지고 머리 하면 호령을 해요. 가서 산책해라. 응? 책상 앞에 앉아서 그런다고 절대 안 된다. 덮어놓고 산책을 잊어버리고 나가요. 산책하면 되게 풀려요. 그래서 내가 보통 이제 3시 반부터 이제 한 1시간 가까이 산책을 하는데 뭐 안 풀리던 건 어지간하면 그때 다 풀려요. 그리고 2, 3일 지나면 풀려요. 그리고 일단 잊어버려야 풀려요. 그리고 또 자는 동안에 풀려요.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순리로 풀어야 돼. 그리고 또 나는 그런 나쁜 분이 있어서 갑자기 자다가 깨면 풀려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막 메모해놓고 자요. 이거 도망갈까 봐. 꿈에 보이는 거. 꿈에 보이든 하여튼 자다가 눈을 떴는데 그게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동안에 뇌가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뇌과학자에서 그렇게 말해요. 자는 동안에 뇌가 쉬는 게 아니고 다 걸러낸다. 불필요한 건 없애고 다 걸러낸다. 그러면 일어나서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해놓고 또 자요. 그리고 안 풀린다고 뭐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정 안 풀리면 그거 안 다뤄요. 안 다뤘다가 쉬면은 몇 년 후에 갑자기 그게 또 올라요. 그래서 컴퓨터 뒤져 그게 어디서 됐는가 해서 옛날에 쓰던 거 그게 살아나요. 순리대로 하면 돼요.